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병현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특히 팀장님 같은 전략가가 좀 필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실적 시즌 곧 마무리되는데요. 네. 이번 실적 시즌이 중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QT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뭐 그림이 좀 준비되어 있으면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코스피의 상승 요인을 좀 분해를 해보면 지금 현재 그 유동성 프리미엄을 줬던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한 2, 3년간 상승 룸이 대부분 실적으로만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4분기는 아무래도 빅베스라고 해서 대부분 인센티브 많이 주고요. 올해 많이 벌었으니까 비용을 떨굴 만큼 다 떨굴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증가율이 이제 나올 텐데 이 증가율이 나오는 부분이 적어도 한 자릿수 정도는 그래도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QT다, 뭐 대차대조표 축소다, 양적 긴축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장에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걷어낸다라는 건데 그러면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거냐면 앞으로 많이 언젠가는 많이 벌 거를 기대하는 이런 꿈이 있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지금 현재 자체의 숫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 벌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금리가 올라갈 때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실적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것이고 그 가운데에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사실 미래에 대한 꿈을 프라이싱하는 주가 지수인데 미래에 대한 어닝보다는 현재 확실한 수익을 좀 더 무게를 둘 거다라는 네.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런 염려스러움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을 걷어간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환율과 현재 수출 그리고 뭐 ISM 제조업 지수나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미국의 어떤 소비 패턴 그리고 기대하는 바는 앞으로 코로나 뭐가 이제 좀 위드 코로나 형식 이렇게 돼가면서 일상생활이 정상화된다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면 1분기 실적이 수출주 중심으로 이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잘게 쪼개보면 2월은 아무래도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순환매가 좀 돌 것이고요. 그동안은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가 뭐 가치냐 성장이냐 할 것 없이 먼저 올라올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순환매가 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실적 그리고 경기 민감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 실체가 있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시장의 금리가 명목금리가 상승하고요. 실질금리가 상승할 때 어떤 주가가 미국에서도 좋았냐라고 보면 IT와 경기 민감주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이런 것도 빅테크라고 해서 IT로 이렇게 전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한국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IT 하드웨어 반도체 이런 것들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재고가 상당히 낮은 의류나 이런 리오프닝을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고가 낮은 리오프닝을 좀 더 집중하자. 네, 재밌는 분석이네요.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봤으니까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어젯밤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뭐 알고 있었던 악재인데 그래도 40년의 최고치 7.5%는 뭐 가히 저희 한 세대가 보기 힘든 숫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전히 3월 연준의 결정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초미의 긴축 이런 우려들, 이 모든 것들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트리거가 유가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네. 어떻게 좀 보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CPI에서 놀라면서 봤던 게 결국에는 비료 가격이 오르고 비료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 단가가 오르고 이런 것들이 가격 정가를 시키면서 물가가 또 오르고 그러면은 뭐 노동자들은 임금을 더 높게 받으려고 할 거고 실질 임금이 뭐 이러면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코스프시에 대한 비용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뭐 대부분 하반기 혹은 연말에 가서 보자. 그때는 궤적상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떨어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유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이든의 그린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을 상승시켰을 거고 계절적인 난방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받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우리가 가장 빨리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물론 페드는 코어 PC를 보지만 이 헤드라인 CPI가 조금만 이렇게 떨어지게 돼도 페드에 대한 이런 걱정들이 좀 떨어질 것이고 전반적인 이런 비용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다. 그러면 다시 또 중요하게 되는 거는 우크라이나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고요. 군사적 충돌이 아니다라고 보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프리미엄은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좀 안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페드의 스탠스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역시 유가가 페드 스탠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간밤에 3월 FOMC 네. 빅스텝 얘기가 나왔습니다. CME 워칭을 보면 확률이 거의 90%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네. 긴축속도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최근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3월에 50bp냐 25bp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어젯밤에 또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보면 뭐 블러드 총재는 상반기에 뭐 적어도 100bp 정도 인상을 하고 그리고 QT를 시행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확률을 뭐 블룸버그에서 찾아보면은 지금 뭐 올해만 10번의 금리 인상 확률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에 50bp는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얘기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가는 당연히 잡긴 잡아야겠는데 보통 이제 투텐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면 이건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로 봅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물가를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미국채 10년물이 이제 2%다라고 보면 오히려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게 되는 이런 경우 혹은 금리를 한 4번 정도 25bp 기준으로 4번 정도 올리게 되면 내년 이맘때는 경기 침체 시그널이 오지 않을까? 투텐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3월에 50bp의 스텝을 밟게 된다면 시장에 대한 어떤 지금의 정책 실패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들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월에 50bp를 인상하는 것이 페드 입장에서 실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QT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QT의 규모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좀 세게 나오면 하반기에 QT를 시행할 때 또 한 번 좀 시장이 놀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한 번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팀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사실 3월 달에 빅스텝은 실익이 좀 적다. 네. 그러니까 결국 장단기 스프레드가 지금 약 한 40bp로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월 FOMC 때가 75bp였는데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QT 얘기를 했었었는데 리포트에서 보니까 2018년 양적 긴축 이후에 주식시장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주셨어요. 이번에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는요, 4번의 회의 이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12월, 1월, 3월, 5월 이후에 6월 정도의 구체적 안을 발표하고 7월 정도 시작하지 않을까? 뭐 6월 혹은 7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의 QT의 규모를 페드의 총 자산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그때는 월 평균 300억 달러씩 QT를 진행을 했었어요. 캡은 물론 5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한 8% 정도가 QT 비율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자산이 거의 2배지 않습니까? 페드 총자산이 9조 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때와 유사하다라는 수준 그때 정도 2018년 정도에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발라내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 QE에 대한 생각들이 시장이 이렇게 놀라지 않았다는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QT의 비율이 한 8%에서 9% 정도면 시장이 이렇게 놀랄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50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 혹은 그 사이 어딘가라면 시장이 이 정도는 이제 어그레시브하다라고 생각을 리즈너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1000억 달러 정도로 발표가 된다면 시장은 한 번 더 놀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빠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대차대조표가 축소되는 어떤 시리즈하고 S&P 500의 PER을 같이 선행관계로 한번 해서 산술적으로 구애를 보면 우리가 1월에 봤던 이 S&P 500의 저점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1000억 달러 정도를 하는 것을 이미 반영을 한 그런 수치 정도가 나옵니다. 한 S&P 500 기준으로 한 여러 배
초반 정도죠. 이렇게 본다면 이미 7월에 한 1,000억 달러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우려해서 미리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점은 저희가 좀 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다가 한 7월 정도에 1,000억 달러보다 좀 낮게 나오면 안도감이 나타날 거고 1,000억 달러 정도 나온다라고 월 기준이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본다면 그러면은 약간은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내성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양적 긴축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연준은 지난번 사이클에서는 재투자를 좀 중단했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내다 파는 거 가능성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나왔던 것처럼 캡을 씌웠습니다. 캡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만약 이번 달에 500억 달러가 캡인데 300억 달러가 도래하면 그 부분은 재투자를 안 하고 700억 달러가 도래하면 500억 달러는 재투자를 안 하고 나머지는 롤오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1,000억 달러 기준이라면 똑같은 그런 캡의 기준을 세울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번의 수준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는 다르다. 예. 그렇죠. 금리 인상 초입보다는 사실 이게 중단되는 게 좀 더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보고서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금리 인상 초기 국면에는요 보통 긴축 발작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제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니까 공짜 점심은 없어지나 봐라고 하면서 흔히 말해서 유동성 위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런데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물론 물가만 올라가고 수요가 줄어드는 스태그의 이런 모습들이라기보다는 스태그가 사실은 교과서에만 나오고 실전에는 그렇게 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을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성장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금리 인상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시장 상황을 좀 본다라는 건 이게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99년도 그리고 08년도 그리고 이번에 2018년도는 상당히 빠르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면서 빠르게 금리를 오히려 낮추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립 목표 금리까지 올린 다음 이유가 훨씬 더 위험한 이런 상황이고 지금은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상당 부분 미리 좀 받은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은 지금 약간은 그거에 비해서 물가 지표를 보면서 더 과도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조심스럽게 여쭐게요. 네. 스태그플레이션. 네. 이론적으로 보면 성장이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고요. 오히려 좁은 의미에서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가 오르는 이런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태그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교과서적인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보면 성장률이 플러스인데 스태그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하루하루 좀 짧은 구간을 보는 이런 시장 중심적으로 보면 그런 주별로나 이런 월별로 발표되는 서프라이즈 지수 가지고 미니 스태그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한 분 모셨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떨까요, 투자 전략은? 투자 전략은 저는 올해 저점을 일단은 한번은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대부분 2월 CPI도 봤으니까, 1월 CPI도 봤으니까 2월도 봐야 되고, 2월에 유가가 떨어지는 것도 봐야 되고, 3월에 FOMC도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습들이 3월까지 좀 지켜보자 이런 이제 상황들인데요. 이미 3월에 가거나 아니면 4월에는 또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에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대전제는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되고 병목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경기를 계속 따라가면서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5, 6월 정도까지는 우상향의 저점을 높여가는 패턴을 보일 거다. QT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5, 6월 정도까지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7월 정도에 한번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지금 계속 다가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또 조심하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 악재가 알고 있는 악재가 돌아와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참 적식성 있는 출연 고맙습니다. 네, 김병현 NH투자증권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